검은 고양이 에드가 앨런 포. 지금부터 들려줄 지독게 끔찍한 얘기에 대해 난 독자들이 믿어주길 바라지 않거니와 굳이 믿기를 간청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싶은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미치광이가 아니고 무엇이랴. 하지만 난 미치지 않았다. 그렇다고 꿈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일 난 죽을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이 가기 전 내 영혼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사건은 날 공포에 떨게 하였고 범민을 안겨주었으며 날 파멸시키고야 말았다. 하지만 난 그 사건을 설명하고 싶지 않다. 그 사건은 공포 말고는 아무것도 준 게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사건은 무섭다기보단 오히려 기괴한 인상만 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난 성품이 온순하고 인정이 많기로 유명했다. 내 성질은 어찌나 유순했던지 남의 눈에 자주 띄었으며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난 유난히도 동물을 좋아했기에 부모님은 내게 수많은 애완동물을 사주셨다. 그래서 난 대부분의 시간을 동물들과 보냈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껴안아주는 일처럼 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다. 이런 성질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충실하고 영리한 개에게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애정에서 나오는 기쁨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으리라. 한낱 이름뿐인 인간들에게 하찮은 우정과 백지장 같은 가벼운 신뢰를 자주 겪어본 이들에게는 동물들의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심금을 울리는 것이다. 난 일찍 결혼했다. 그리고 아내에게서도 나 자신을 닮은 성질을 알게 되어 행복했다. 내가 동물을 매우 좋아하는 걸 알고 아내는 귀여운 동물을 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우린 새를 비롯해 금붕어, 토끼, 원숭이, 개, 그리고 한 마리의 고양이를 길렀다. 이 고양이는 유난히도 크고 아름다웠고 온몸이 새까만 것이 경탄할 만큼 영리했다. 고양이가 영리하다는 얘기를 하면 적지 않은 미신에 빠져있는 아내는 검은 고양이는 모두 마녀가 둔갑한 것이다라는 옛 전설을 말하곤 했다. 플루토. 고양이의 이름은 플루토였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왕의 이름과 같았다. 플루토는 내가 무척 아끼는 고양이였고 또한 내 장난을 받아주는 친구였다. 난 항상 고양이에게 먹여주는 일을 맡았고 플루토 또한 집안에서 내가 가는 곳 어디든 날 따라다녔다. 외출할 때도 뒤따라오기 때문에 쫓아버리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다. 이런 상태로 우리들의 우정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으나 입에 담기 부끄럽지만 내 성격과 기질은 술독에 빠져 극도로 나빠지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난 침울해졌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살피지 않고 자주 흥분했다. 아내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자주 퍼부었다. 끝내 나는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내 기질의 변화는 내가 아끼던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난 동물들을 돌봐주기는커녕 학대하기 시작했다. 토끼라든가 원숭이, 개가 무심코 애정을 요구하며 내게 가까이 다가오면 호되게 학대했다. 하지만 플루토에게만은 기필코 학대하지 않았지만 내 병은 점차 더 심해져 갔다. 도대체 알코올 중독의 견줄병이 어딨으랴. 그리고 마침내 이젠 나이가 들어서 앙탈 부리는 플루토마저 내 고약한 성미와 중돌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술집에서 잔뜩 취해 집에 돌아오니 어쩐지 고양이가 날 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난 고양이를 확 잡았다. 고양이는 내 난폭한 처사에 놀라 내 손에 약간의 상처를 냈다. 순간 악마 같은 분노가 솟구쳐 정신을 잃었다. 내 영혼도 단숨에 내 몸에 빠져나간 것 같았으며 악마보다 더한 사악한 마음이 내 육신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난 주머니 칼을 꺼내 가엾은 동물의 모가지를 움켜잡고선 고양이 한쪽 눈알을 모질게 도려냈다. 이 저주스럽고 흉악한 짓을 글로 적으니 다시 한번 내 얼굴은 화끈거림에 달아오르고 몸소리 쳐진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밤의 취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제정신이 들었을 때 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공포와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 감정도 막연하고 미약해서 내 영혼을 흔들지는 못했다. 나는 또다시 술독에 빠져들었고 머지않아 내가 한 못된 짓은 술에 쩔어 기억 속에서 깡그리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고양이의 상처는 차츰 아물게 되었다. 누나를 도려냈던 눈자위는 끔찍한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고양이는 이제 조금도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고양이는 전처럼 집안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고양이는 내가 가까이 다가서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쳐버렸다. 전엔 날 몹시 따르던 동물이 날 싫어하는 걸 보자 난 슬퍼졌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곧 괘씸하단 생각으로 변하고 말았다.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저지를 것 같은 비뚤어진 마음이 들끓었다. 비뚤어진 마음이란 인간 본성의 원시적인 충동이며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불가분의 감정이라 확신한다. 우린 단지 해선 안 되는 짓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열하고 어리석은 짓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올바른 판단력을 지니면서도 그것을 망쳐버리고 싶은 것은 법률이 어떤 것인지 아는 까닭이 아닐까. 거듭 말하지만 이런 비뚤어진 감정은 나에게 최후의 파멸을 초래하였다. 아무 죄도 없는 동물에게 난 학대를 계속하였고 결국엔 극단에 이르게 된 것은 어쩌면 인간 본성의 영혼에 거역하고 싶은 본래의 선한 찬성을 짓밟고 싶은 단지 악을 위해서만 악을 저지르고 싶은 이해 불가능한 욕구 때문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난 혹독하게도 고양이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후회를 가슴속으로 느끼면서도 고양이를 목매달았던 것이다. 이런 짓은 가장 자비롭고 두려운
하나님의 자비조차 뻗칠 수 없는 곳으로 영혼을 쫓아낼 만큼 내 영혼을 위험하게 하는 무서운 죄라고 난 확신한다. 불멸의 영혼을 쫓아낼 만큼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난 고양이를 목매단 것이다.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날 밤, 난 불이야 하는 외침소리에 잠에서 깼다. 내 침대 커튼이 불타오르고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아내, 하인, 나 세 사람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모두 불타버렸다. 내 전 재산은 사라져버렸고 그로 인해 난 깊은 절망에 빠져버렸다. 난 이 재해와 내가 저지른 못된 짓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를 찾으려 할 만큼 생각이 나약하지 않다. 하지만 난 일련의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불타버린 다음 날 난 불탄 자리에 가보았다. 벽 한 군데를 빼놓고 모두 무너져 있었다. 그 한 군데라는 곳은 집 한복판에 위치한 내 침대 머리 쪽에 그다지 두껍지 않은 칸막이 벽이다. 불에 꽤 견뎌낸 것을 보면 그 벽이 근래에 새로 보수했기 때문인 듯했다. 그런데 이 벽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벽 한쪽을 유난히 열중해서 살피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내 호기심을 끌었다. 벽에 다가서니 마치 얇게 조각한 것 같은 커다란 고양이 모습이 나타나 있었다. 고양이 모양은 놀랄 만큼 명확히 새겨져 있었다. 고양이 목에는 밧줄까지 걸려 있었다. 처음 목격한 이 유령은 말할 수 없는 놀라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다. 지난 일을 떠올려 보니 난 고양이를 집 가까운 정원 가운데에 매달았었다. 불이 났으니 정원으로 사람들이 몰렸을 테고 그중 누군가 나뭇가지에 매달린 고양이 줄을 끊고 고양이 시체를 창문이 열려있던 내 방으로 던진 것이다. 그것은 빛이 잠들어 있던 날 깨워주기 위한 행동일 것이다. 내 잔인한 짓으로 희생된 고양이 시체는 얼마 전 새로 칠한 벽에 부딪히면서 맞은편 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압착되어 벽에 붙어버린 것이다. 벽도에 석회와 불꽃이 뒤섞여 마침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고양이의 초상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여러 날 동안 벽에 압착되어 불타버린 고양이 초상은 아무리 해도 지워버릴 수 없었고 내 마음엔 후회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나 뭔가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야릇한 감정이 솟아났다. 그리하여 그 짐승을 잃어버린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래서 난 최근 뻔질나게 드나드는 술집 같은 곳에서라도 그 고양이를 대신할 고양이를 찾아내려 애쓰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아주 고약하기로 소문난 어느 술집에 얼큰이 취해 앉아 있었는데 그 집의 으뜸가는 럼주 술통 위에 무언가 시커먼 것이 내 시선을 끌었다. 아까부터 술통 위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알아보지 못한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술통으로 다가가 그것을 손으로 건드렸다. 그것은 한 마리의 검정 고양이였다. 플루토만큼이나 컸으며 단지 한 가지만 빼고 모든 게 플루토와 꼭 닮은 고양이였다. 플루토는 몸 전체 어디라도 흰 곳이 없었다.
그러나 이 고양이는 가슴팍 전체에 걸쳐 커다란 윤곽이 확실치 않은 하얀 반점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손으로 건드리자 고양이는 금세 몸을 일으키곤 커다란 소리로 목청을 울리며 내 손에다 몸을 비벼댔다. 자기를 알아봐줘서 반갑단 낌새였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고양이다. 당장에 난 술집 주인에게 고양이를 사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술집 주인은 이 고양이는 자기 것도 아닐 뿐더러 저 고양이를 지금 처음 본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난 고양이를 자꾸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차비라니 고양이는 날 따라가고 싶어하는 눈질 빤히 보이는 것이다. 난 이따금 몸을 굽혀 고양이를 어루만져 주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고양이는 금방 길들었고 고양이는 아내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난 얼마 가지 않아 이 고양이 또한 실증났다.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었다. 대체 어떤 까닭에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으나 고양이가 날 따른다는 사실이 도리어 내게 실증을 일으키게 했고 날 번거롭게 만들고 말았다. 이러한 실증과 귀찮다는 생각은 점차 조금씩 부풀어져서 마침내 격한 증오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난 이 고양이를 피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예전에 수치스럽고 잔인한 행위가 떠올라 고양이를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것만은 삼갔다. 몇 주일 동안 난 고양이를 때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거칠게 학대를 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차츰 나도 모르는 사이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혐오감으로 고양이를 대하기 시작했고 마치 몹쓸병 걸린 환자의 숨결을 피하듯 보기 싫은 꼬락선을 묵묵히 피해버렸다. 그 고양이에 대해 내가 증오감을 갖게 된 건 그놈을 집에 데리고 온 이튿날 아침. 플루토와 마찬가지로 이 고양이도 역시 한쪽 눈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쪽 눈이 없다는 사실은 아내가 고양이를 점점 더 가엾게 여기는 이유가 되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아내는 한때 내가 지녔었던 남다른 선량한 성품을 가졌으며 또한 더없이 소박하고 순결하고 상냥하고 인정이 넘쳤기 때문이다. 내가 고양이를 싫어하는 것과 달리 고양이는 오히려 날 더욱 따르는 것 같았다. 고양이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치근대며 따라붙었다. 내가 앉으려 하면 의자 밑에 웅크리거나 무릎 위로 뛰어올라 징글맞게 몸을 비벼대는 것이었다. 일어서서 걸을 낮추면 고양이는 다리 사이로 끼어들어 날 곤두박질치게 하고 또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내 옷을 핥히며 단숨에 내 가슴팍까지 기어오르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단숨에 쳐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런 짓만은 억제하고 또 억제했다. 이는 그 전에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고양이가 지극히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공포는 정확히 말해 내 몸에 위험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기분은 아니었다. 이 짐승이 내게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어떤 망상에 의해 커진 것이다. 이 고양이의 가슴에 있는 하얀 털 반점, 내가 죽인 고양이와 유일한 차이점인 하얀 털 반점, 본래 윤곽이 확실치 않았었다. 그런데 아주 서서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금씩 이 반점은 매우 뚜렷한 윤곽을 이루게 되었다.
그것은 그 이름만 입에 올려도 몸서리 쳐지는 어떤 물체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형상 때문에 무엇보다 그 짐승을 미워하게 되었고 두려웠으며 없애버리고 싶었다. 그렇다. 이제 와서 고양이의 털 반점은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한 교수대 형틀 모양이었다. 마침내 난 보통 인간은 겪을 수 없는 처절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겨우 한 마리의 짐승이, 내가 보잘것없이 죽여버린 짐승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인 내게 이처럼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안겨주다니. 낮이나 밤이나 내 마음엔 안식이라곤 털끝만큼도 없었다. 그 짐승은 낮엔 잠시도 날 홀로 있게 두지 않았고 밤엔 상상할 수도 없는 악몽이 되어 끊임없이 내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느꼈다. 이런 고통 때문에 그나마 아직 가냘프게 남았던 선한 마음마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아주 흉악한 생각이, 더 이상 비길 데 없는 극악무도한 생각이 내 유일한 벗이 되었다. 평소 내 우울한 기질은 차츰 모든 사물과 인간에 대한 증오심으로 바뀌었다. 그러는 사이 이따금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돌발적인 미친 발작으로 몸부림을 쳤다. 그리고 아무런 불평도 없이 가련한 내 아내는 이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며 피해를 입었다. 우린 가난해져서 어쩔 수 없이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는 집안일로 날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 고양이도 날 따라왔는데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질 뻔했기 때문에 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난 그동안 어린애처럼 품었던 공포심마저 완전히 잊어버리고 와락치솟는 분노 때문에 도끼를 번쩍 쳐들곤 고양이를 내리찍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내리쳤다면 고양이는 단번에 숨이 끊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가 손으로 막는 바람에 도끼를 단번에 내리치지 못했다. 난 방해받은 것에 흥분하여 악마도 당할 수 없는 격분에 휘말리며 아내가 잡은 팔을 뿌리치곤 아내 머리통을 도끼로 내리치고 말았다. 아내는 끽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렸다. 참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난 빈틈없이 신중하게 시체를 감추는 일에 착수했다. 낮이건 밤이건 이웃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이 집에서 시체를 밖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 시체를 토막토막 잘라 그것을 불살라 버릴까도 생각해 보았고, 지하실 바닥에 무덤 구멍을 파거나 또는 안뜰에 있는 우물에 시체를 던지거나 상자에 넣어 상품처럼 포장한 뒤 인부들을 시켜 집 밖으로 내갈 것을 궁리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뛰어난 방법을 찾아냈다. 시체를 지하실 벽 속에 넣고 발라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건 중세의 승려들이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을 벽 속에 넣고 발라버린 것과 같은 방법이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지하실은 아주 적합했다. 벽은 서투르게 쌓아 올린 데다가 흙손질마저 변변치 못했고 최근 석고로 발라버린 쪽은 지하 습기 때문에 아직 굳어져 있지 않았다. 더욱이 벽 한쪽은 벽난로를 설치했던 곳으로 빈자리에 시체를 밀어넣고 벽을 모두 발라버린다면 누가 보든 의심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다. 내 계획엔 빈틈이 없었다. 쇠질을 가지고 벽돌을 쉽게 뜯어낸 다음 시체를 세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손질하고 힘들이지 않고 예전 그대로 벽을 쌓아 올렸다. 반죽한 석고와 모를 준비해 예전 벽돌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벽돌과 벽돌 사이마다 아주 세심히 발랐다. 일을 마친 다음 난 모든 것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벽에 새로 손댄 흔적이라곤 조금도 찾을 길이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말끔히 주워내고 나는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음 할 일은 이와 같은 불행을 일으킨 짐승을 찾는 일이었다. 결국 난 그 짐승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지금 고양이가 내 주변에 있었다면 고양이가 어찌 될진 너무 빤한 노릇이었다. 하지만 그 교활한 짐승은 내가 무섭게 성낸 것에 겁을 먹었는지 2번 다시 내 앞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꼴보기 싫었던 짐승이 자취를 감추자 얼마나 홀가분해졌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날 밤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날 밤만은 달게 잠들 수 있었다. 그렇다. 살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도 난 잠들 수 있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으나 날 괴롭혔던 짐승은 나타나지 않았다. 난 다시 자유로운 인간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그 괴물은 겁에 질려 내 집에서 영원히 도망쳤구나. 2번 다시 그 짐승을 보지 않게 되겠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구나. 내가 저지른 그 끔찍한 죄에 대한 죄의식도 별로 날 괴롭히지 않았다. 몇 차례 신문 받긴 했으나 거뜬히 대답했다. 가택 수색까지 받았지만 무엇 하나 들키지 않았다. 앞으로 내 행복은 보장되었다고 나는 확신했다. 아내 시체를 벽에 파묻은 지 나흘째 되던 날, 뜻밖의 경관들이 집에 몰려와 다시 한번 건물을 엄중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 시체를 은닉한 곳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경관들이 집을 수색하는 동안 내가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경관들은 집 구석구석 한 곳도 빼지 않고 조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번을 포함하면 4번째로 다시 지하실에 내려갔다.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마치 아무 죄도 없이 편히 자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뛰고 있었다. 난 지하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었다. 가슴에 팔짱 낀 채로 천연덕스럽게 왔다 갔다 했다. 조사를 마치고 경관들은 다분히 흡족한 듯 떠날 채비를 했다. 내 가슴 속에서 치솟는 기쁨은 억제하기 힘들 정도로 강렬했다. 난 보란듯이 무언가 한마디에서 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경관들에게 확신시키고 싶었다. 난 지하실 계단을 오르는 경관들을 불렀다. 벌써 돌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내 혐의를 풀어줘서 정말 기쁩니다. 이 집은 썩 잘 지어진 집입니다. 대단히 잘 지어진 집이죠. 특히 벽들은 아주 튼튼합니다. 난 아무것도 들키지 않았기에 대평스럽게 짓거리고 싶어 견딜 수 없었기에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도 몰랐다. 난 미치광이처럼 허세를 부리고 싶어 사랑하는 아내의 시체가 있는 벽돌을 쌓은 벽 부분을 마침내 쾅 하고 두들기고 말았다. 벽을 두들긴 울림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아 곧 무덤으로부터 응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처음엔 어린애가 흐느끼는 것 같은
목이 맨 울음소리였는데 드디어 그것은 길고 큰 연속적인 외치는 소리로 변해갔다. 사람 소리라고 여길 수 없는 울부짖는 듯한 소리로 지옥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조차 없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다. 난 낯질에서 맞은편 벽으로 비틀거렸다. 지하실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경관들도 극도의 공포심으로 얼어붙어 까딱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6명의 경관이 억센 팔로 소리나는 벽을 허물어내고 있었다. 벽은 깡그리 부서졌다. 어느덧 피로 엉겨붙은 시체가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났다. 시체 머리 위엔 새빨간 주둥이를 딱 벌린 불같은 노여움으로 한쪽 눈만을 번뜩이며 날 노려보는 고양이가 있었다. 날 살살 꼬드겨 살인에 빠뜨리고 이젠 울음소리를 내어 날 교수형 집행관에게 안내한 검은 고양이가 거기 있었다. 난 무덤 속에 그 괴물을 쳐놓고 벽돌을 발라버린 것이었다.